오늘 우리는 단순히 가족 간의 상처를 넘어 인간의 양심을 시험하는 가슴 아픈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아들의 결혼식을 위해 평생 모은 1억 5천만 원을 쏟아부었지만 정작 결혼식 당일 식장에 내 자리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30년 세월을 바쳐 아들을 키워냈는데 아들의 인생 이야기에서 어머니라는 존재가 철저히 지워졌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 울분을 삼킬 수 있을까요? 천륜이 짐이 되고 낳아준 은혜가 단절과 배신으로 돌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노년의 존엄을 지킬 수 있을까요? 치밀하게 계획된 거짓말, 의도적인 유기, 1억 5천만 원이라는 거금을 건넸지만 돌아온 건 참석하지 못할 초대장뿐이었을 때 벼랑 끝에 몰린 어머니는 과연 결혼식장에서 어떤 반격을 하게 될까요? 지금부터 모성애와 허영, 그리고 배신이 뒤엉킨 어느 어머니의 실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이숙희, 올해 58입니다. 서울 남대문 시장, 그 시끌벅적한 곳에서 30년 넘게 여성복을 팔아왔습니다. 시장 자매들은 저를 보고 숙희 언니는 인생을 다림질로 빳빳하게 편옥감처럼 산다고 웃으며 말하곤 했지요. 옷 파는 일 아니면 아들 키우는 일. 제 인생은 정말 그 두 가지뿐이었으니까요. 그 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30살 젊은 나이에 남편이 공사장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덩그러니 남겨진 건 저와 5살 배기 아들 민우뿐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엄마이자 아빠였습니다. 새벽같이 동대문 도매시장에 가서 물건을 떼오고 낮에는 시장에서 목청 높여 옷을 팔고 밤에는 집에 돌아와 빨래하고 밥 해먹이며 아들 숙제를 봐주는 날들이었죠. 제 삶은 시장 구석에 켜진 낡은 백열등처럼 한결같았지만 그 불빛은 제 모든 열정을 태워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고생이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민우, 제 아들이야말로 제 인생 최대의 자부심이었으니까요. 민우는 엄마인 저처럼 가방끈 짧은 사람과는 달랐습니다. 인물도 훤칠한 데다 머리는 어찌나 비상한지 어릴 때부터 동네에서 개천에서 용났다는 소리를 듣고 자랐습니다. 장학금을 놓친 적 없이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대학원까지 마쳤죠. 졸업 후에는 번듯한 외국계 기업에 들어가 빳빳한 정장을 입고 제가 알아듣지도 못하는 영어를 쓰는 제 눈엔 세상에서 제일 잘난 엘리트가 되었습니다. 효심도 지극한 아이였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매주 한 번은 꼭 들러 밥 한 끼를 같이 먹었고 제 생일을 챙기며 비싼 안마의자를 사주기도 했죠. 제가 허리가 쑤신다고 하면 바로 쪼그려 앉아 다리를 주물러 주던 아이였습니다. 엄마,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제가 돈 좀 더 모아서 엘리베이터 있는 좋은 아파트로 모실게요. 다시는 엄마 고생 안 시킬 거예요. 아들이 내 손을 잡고 그렇게 말할 때마다 저는 눈시울이 붉어지며 지난 세월의 고단함이 눈 녹듯 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도 시장 좌판에서 가을 신상품을 정리하고 있는데 민우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수화기 넘어 들려오는 목소리가 잔뜩 들떠 있었죠. 엄마, 좋은 소식 있어요. 저 결혼해요. 옷을 개던 손이 멈췄습니다. 따뜻한 물결 같은 기쁨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정말이니? 지훈이라는 그 아가씨랑? 지훈이는 민우가 1년 넘게 사귄 여자친구 최지훈이었습니다. 제가 아들 일로 유일하게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그 아이였죠. 한 번도 직접 본 적은 없지만 민우 휴대전화 속 사진으로 본 지훈이는 눈웃음이 예쁘고 참 고운 아가씨였습니다. 하지만 그 집안 배경이 저를 주눅들게 했어요. 유명 상장기업 회장의
무남동녀 외동딸이라니요. 네, 맞아요. 지윤이가 제 프로포즈 받아줬어요. 민우의 목소리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아버님, 그러니까 최 회장님이 저를 아주 마음에 들어 하세요. 배경은 평범해도 혼자 힘으로 서울대 나오고 성실하게 살아온 젊은이라면서요. 저를 회사로 불러들여 기획실장부터 시켜서 제대로 키워주신대요. 아이고, 잘 됐다. 정말 잘 됐어. 기뻐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옆가게 경자 언니한테 우리 아들 장가 간다. 대기업 임원 사위 된다. 라고 소리쳤죠. 경자 언니도 부러움 가득한 눈으로 축하해 줬습니다. 그런데 전화기 너머 민우의 목소리가 갑자기 낮아지더군요. 엄마, 근데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어요. 뭔데? 말해봐. 지훈이네 집안 아시잖아요. 워낙 대단한 집이라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딸 시집 보내는데 예단비만 해도 억 단위가 넘거든요. 우리가 너무 없어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단비랑 그 집 수준에 맞는 결혼식 비용, 잡다한 것들까지 좀 챙겨야 할 것 같아서요. 저는 대번에 알아들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그 재벌가 앞에서 기죽지 않고 허리를 펴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걱정 마라. 저는 고민할 틈도 없이 내뱉었습니다. 돈은 엄마가 알아서 할게. 절대 우리 아들 기죽게 안 한다. 전화를 끊자마자 손님도 마다하고 셔터를 내린 뒤 오토바이를 타고 은행으로 달렸습니다. 옷 한 벌, 지폐 한 장, 억척스럽게 모아온 제 평생의 적금을 깼습니다. 정기예금 통장 2개를 합치니 1억 3천만 원 정도가 되더군요. 거기에 다시 집으로 달려가 장롱 깊숙한 곳, 잠가둔 철제 상자에서 남편이 남긴 산재 보상금 2천만 원을 꺼냈습니다. 그건 제 마지막 자존심이자 제 관짤돈이었습니다. 그렇게 딱 1억 5천만 원을 만들었습니다. 단돈 1원도 남기지 않고 민우 계좌로 몽땅 이체했죠. 송금 영수증을 손에 쥐고 잔액이 몇천 원 남은 통장을 바라보는데 마음이 그렇게 편안하고 뿌듯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 평생의 고생이 우리 아들이 걸어갈 탄탄대로에 깔릴 튼튼한 벽돌 한 장이 되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날 저녁 집에 온 민우는 송금 내역을 확인하더니 저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엄마, 정말 감사합니다. 엄마는 세상 최고의 어머니세요. 제가 나중에 꼭 몇 배로 효도할게요. 제일 좋은 집에서 호강시켜 드릴게요. 잘생긴 아들의 얼굴을 보니 밥 안 먹어도 배가 불렀습니다. 바보 같은 녀석. 엄마한테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다. 참, 언제 지훈이 데리고 와서 밥이라도 한 끼 먹자. 엄마도 며느리 될 사람 얼굴은 봐야지. 민우의 눈동자가 순간 흔들리더군요. 엄마, 당연히 봐야죠. 근데 지훈이가 요즘 결혼 준비 때문에 정신없이 바빠요. 그리고 그 집안이 좀 엄해서 결혼 전에 자주 왕래하는 걸 꺼리더라고요. 걱정 마세요. 성격 진짜 좋아요. 저처럼 자수성가한 사람 존경한다고 항상 말하는걸요. 그러면서 휴대전화로 둘이 찍은 사진을 몇 장 더 보여줬습니다. 참 잘 어울리는 한 쌍이었습니다. 페이스북이라도 친구 추가해서 소식 좀 보고 싶다고 했더니 민우는 황급히 전화기를 거두며 말했습니다. 에이, 엄마, SNS 그거 젊은 애들이나 하는 쓸데없는 거예요. 볼 거 없어요. 일 있으면 저한테 전화하세요. 자르고 그때 저는 아들이 출세한다는 기쁨, 가문을 일으킨다는 환상에 취해 그 사소한 의심의 싹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 성대한 결혼식 날 내가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혼주석에 앉아 만끽할 영광만을 기다렸습니다. 그 후 몇 달은 꿈만 같았습니다. 아들이 재벌가 사위가 된다는 소문이 남대문 시장에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만나는 상인들마다 수키 언니 팔자 폈네. 고생 끝 행복 시작이야. 라며 부러워했죠. 저는 장롱 깊이 넣어뒀던 친척 결혼식 때 딱 한 번 입었던 짙은 자주색 한복을 꺼내 세탁소에 맡겼습니다. 주민센터 문화 강좌에서 단기 에티켓 수업도 들었습니다. 허리를 펴는 법, 우아하게 웃는 법, 포크와 나이프 쓰는 법, 거친 시장통 아줌마인 제가 귀한 아들 얼굴에 먹칠하면 안 되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민우는 결혼식 세부 사항에 대해 늘 얼버무렸습니다. 식장이 어디냐고 물으면 아직 고르는 중이다. 최 회장님 댁 눈높이가 높아서 최고급을 찾고 있다고 했고, 청첩장은 언제 나오냐고 하면 곧 나온다. 엄마는 신경 쓰지 마시라. 나중에 한꺼번에 드리겠다고만 했습니다. 불안감이 곰팡이처럼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그쪽 집안에서 우리 수준을 알고 반대하는 건 아닐까? 밤잠을 설쳤습니다. 마침내 주말에 민우가 왔을 때 다그쳐 물었습니다. 민우야, 엄마한테 솔직히 말해봐. 혹시 지훈이네 집에서 반대하니? 제가 울먹이자 민우가 펄쩍 뛰며 안심시켰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장인어른 장모님이 좀 옛날 분들이라 식전에 사돈끼리 만나는 걸 꺼리셔서 그래요. 걱정 마세요. 날짜도 다 잡혔어요. 민우는 휴대전화 달력을 열어 보여주며 날짜를 찍어주었습니다. 엄마, 보세요. 다음 달 18일이에요. 길일 중에 길일. 그랜드 한요트 호텔. 그날 제가 제일 좋은 차 보내서 엄마 모시러 올게요. 엄마가 제일 돋보이게 해드릴게요. 다음 달 18일. 저는 그 날짜를 주문처럼 외우며 안도했습니다. 집에 오자마자 달력의 18일 숫자에 빨간색 펜으로 큼직하게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매일 아침 눈 뜨면 달력을 한 장씩 찢으며 날짜를 세는 게 일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날이 다가올수록 불안함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민우는 점점 발길이 뜸해졌고 전화도 잘 안 받고 받아도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결혼 준비가 힘들어서 그렇겠거니 스스로를 위로했죠.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제가 다음 달 18일이라고 믿고 있던 날짜를 일주일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먼 친척 사촌 언니에게서 걸려온 전화 한 통이 제 머리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사촌 언니는 평소 인터넷을 즐겨하고 소식통이 빠른 사람이었죠. 수키야, 축하해. 너 어쩜 그렇게 입이 무겁니? 민우, 내일 그랜드 하리트에서 결혼한다며? 저는 언니의 뒷말이 하나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 내일, 그랜드 하리트라는 단어만 윙윙거렸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언니, 뭔가 잘못 안 거 아니야? 민우가 18일이라고 했는데? 무슨 소리야. 내 딸 동창이 거기 하객으로 간다고 모바일 청첩장 받았대. 페이스북에도 떴어. 내일 점심 12시 그랜드 하리트 그랜드 볼룸 신랑 박민우 신부 최지윤 딱 써 있는데 페이스북. 전화를 끊고 미친 듯이 민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이어지다 결국 차가운 기계음으로 넘어갔습니다. 전원이 꺼져 있어 소리샘으로 연결됩니다.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시장의 소음이 물속처럼 먹먹하게 들렸습니다. 세상이 저를 투명한 유리 가둬놓은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 가장 어둡고 깊은 곳에서 독사 같은 생각이 고개를 쳐들었습니다. 어떻게 가게를 정리했는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기계적으로 옷을 접어 봉투에 넣고 낡은 오토바이에 실었습니다. 경자 언니가 제 안색을 보고 달려왔습니다. 수키야, 왜 그래? 어디 아파? 얼굴이 백지장이야.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언니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딸 민지, 걔 인터넷 할 줄 알지? 페이스북인가 뭔가 그거 볼 줄 알지? 30분 뒤 경자 언니네 가게 뒤편 좁은 창고에서 저는 제 인생 가장 잔인한 진실과 마주했습니다. 대학생인 민지 양이 휴대전화로 검색 몇 번을 하더니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모, 찾았어요. 웨딩 플래닝 업체 인스타그램에 올라왔네요. 사진 속 배경은 화려한 샹들리에가 빛나는 그랜드 하쟇트 호텔 로비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앙에 제가 너무나 잘 아는 제 아들 민우가 있었습니다. 흰색 턱시도를 입고 의기양양하게 웃고 있는 민우, 그 옆에 팔짱을 낀 아름다운 신부 지윤이, 사진 아래에는 금박처럼 화려한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최 회장님 때 고명딸 최지윤 양과 청년 사업가 박민우 군의 결혼을 축하합니다. 내일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 주세요. 날짜는 내일이었습니다. 심장이 끝도 없이 추락했습니다. 이모, 이것 좀 보세요. 민지가 조심스럽게 다른 사진을 눌렀습니다. 모바일 청첩장에 신랑 소개글이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불에 달군 인두처럼 제 가슴을 지져댔습니다. 신랑 박민우, 일찍이 부모님을 여의고 보육원에서 자랐으나 불굴의 의지로 역경을 딛고 서울대 대학원을 수석 졸업한 자수성가형 인재, 그 성실함과 됨됨이에 최 회장님이 감복하여 사위로 맞이함. 일찍이 부모님을 여의고 보육원에서 입안에서 비릿한 피맛이 났습니다. 사돈댁이 저를 싫어한 게 아니었습니다. 결혼식에 문제가 생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꿈꾸는 그 찬란한 상류 사회로 가는 길에 시장 바닥에서 옷이나 파는 늙고 초라한 엄마인 저는 애초에 존재해선 안 되는 오점이었던 겁니다. 저는 죽었습니다. 아들이 세상에 내미는 명함 속에서, 그가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감동적인 성공 신화 속에서 저 이숙희는 이미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가짜 날짜 18일. 그건 저를 따돌리기 위해 제가 아무것도 모른 채 바보처럼 기다리다 아들의 가장 중요한 순간을 놓치게 만들기 위해 아들이 치밀하게 설계한 함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낸 1억 5천만 원. 그건 결혼 자금이 아니었습니다. 고아가 된 아들이 존재해선 안 될 엄마 입에 물린 마지막 입막음 비용이었던 겁니다. 숙희야, 숙희야, 정신 차려. 경자 언니의 비명 소리를 끝으로 저는 정신을 잃었습니다. 눈을 떴을 땐 낡은 제 방 천장에 얼룩이 보였습니다.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나는 익숙한 방. 경자 언니가 걱정스런 얼굴로 물을 건넸습니다.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은 이미 말라버렸고 가슴 속엔 산불이 휩쓸고 지나간 잿더미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제 인생이라는 촌극을 되감기 해보았습니다. 민우가 고열로 펄펄 끓던 날, 태풍 속을 뚫고 업고 뛰었던 기억. 대학 등록금 때문에 공사판에서 시멘트를 나르던 기억. 그 모든 희생이 아들의 찬란한 미래를 위한 밑거름이라 믿었는데, 알고 보니 저는 아들이 허물고 싶어 했던 다 쓰러져가는 판잣집일 뿐이었습니다. 새벽 여명이 밝아올 무렵 잿더미 속에서 독한 마음 하나가 싹 깼습니다. 이대로 끝낼 순 없다. 내 30년 세월이 농담거리가 되게 둘 순 없다. 아들이 나를 죽은 사람 취급한다고 해서 내가 정말 죽어줄 필요는 없다. 침대에서 일어나 불을 켰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에 갈 겁니다. 가서 울고불고 매달리려는 게 아닙니다. 아들이 평생 잊지 못할
결혼 선물을 주고 올 겁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저는 옷장을 열어 18일을 위해 준비해둔 자주색 한복을 바라보았습니다. 거대한 조롱처럼 느껴졌습니다. 가차없이 꺼내 침대 밑구석에 처박았습니다. 대신 제가 시장에서 입던 낡은 옷을 꺼냈습니다. 물이 빠져 희끗희끗한 면 남방, 무릎 나온 감색 바지, 그리고 시장표 편한 단화. 이게 고아 박민우를 키워낸 진짜 엄마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건 옷이 아니라 제 전투복이었습니다.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첫째, 징표입니다. 옷장 맨 위칸에서 비닐에 곱게 싸둔 미색 양모 스웨터를 꺼냈습니다. 한 달 동안 밤마다 눈 비비며 짠 옷입니다. 신혼여행 가서 입으라고 주려던 건데 이제 용도가 바뀌었습니다. 둘째, 증거입니다. 침대 및 철제 상자에서 1억 5천만 원 송금 영수증을 꺼냈습니다. 받는 사람 박민우, 세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그리고 낡은 사진첩을 챙겼습니다. 민우 돌잔치, 초등학교 입학식, 졸업식, 사진 뒷면마다 제가 꾹꾹 눌러 쓴 날짜와 편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셋째, 증인입니다. 혼자 가면 미친 사람 취급받아 쫓겨날 게 뻔했습니다. 사촌 오빠인 이상훈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편 죽고 유일하게 우리 모자를 도와준 불같은 성격이지만 정의로운 분입니다. 자초지종을 들은 오빠는 노발대발했습니다. 이 천하의 폐류나 같은 놈. 수키야, 오빠가 지금 갈게. 내 오늘 그놈 가면을 확 벗겨버릴란다. 오전 10시, 천가방에 스웨터, 영수증, 사진첩을 담고 집을 나섰습니다. 오늘은 결혼식장이 아니라 심판장으로 가는 길입니다. 저는 원고이자 증인이자 판사가 되어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택시가 남산 그랜드 하쮸트 호텔의 웅장한 입구에 멈췄습니다. 제복 입은 직원들이 외제차 문을 열어주는 그곳. 화려한 꽃장식과 향수 냄새가 진동하는 로비. 생선 비린내 나는 시장통에서 온 저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입구의 안내데스크 직원이 제 행색을 보고 멈춰 세웠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로 오셨어요? 하객 명단에 성함이 없으신데요. 신랑 가족입니다. 제 말에 직원은 비웃음을 참는 표정이었습니다. 박민우님 가족석엔 자리가 없는데요. 그냥 뒤쪽에 가서 서 계셔야 할 것 같아요. 그때 연회장 안에서 웅장한 음악과 함께 사회자의 멘트가 들려왔습니다. 직원이 바쁜 틈을 타 저는 연회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눈이 부실 만큼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수백 명의 하객이 앉아 있었습니다. 무대의 중앙 대형 스크린엔 유럽에서 찍은 웨딩 사진이 돌아가고 있었죠. 자신감 넘치는 왕자님 같은 내 아들. 저는 좌석을 찾지 않았습니다. 벽을 타고 천천히 무대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아줌마 뭐야? 청소부인가? 왜 저기로 가? 사회자가 감동적인 목소리로 신랑 소개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역경을 딛고 일어선 인간 승리의 드라마를 보고 계십니다. 신랑 박민우 군은 고아로 자랐지만 좌절하지 않고 서울대를 수석으로. 신부 지윤이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영웅 남편을 바라보고 있었고 제 아들 박민우는 무대 중앙에서 적당히 겸손하고 비장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저는 속도를 높여 무대 계단으로 올라갔습니다. 사회자가 당황해서 말을 멈췄고 민우가 고개를 돌려 저를 보았습니다. 그 순간 아들의 얼굴에서 핏기가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걸 보았습니다. 완벽하게 연출된 미소가 경련을 일으키며 굳어졌습니다. 공포에 질려 석고상처럼 굳어버린 아들. 제가 죽인 줄 알았던 엄마가 유령처럼 살아서 눈앞에 나타났으니까요. 연회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수백 개의 눈동자가 낡은 남방을 입은 저와 사색이 된 신랑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사회자가 억지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혹시 신랑님께 축하 말씀이라도. 저는 사회자의 손에서 마이크를 빼앗았습니다. 차가운 마이크의 감촉이 떨리는 손에 전해졌습니다. 마른 침을 삼키고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아들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신랑 박민우의 엄마 이숙희입니다. 폭탄이 터진 것 같았습니다.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라고? 고아라며? 이게 무슨 소리야? 신부 지윤이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남편을 보았고 최 회장은 매섭게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장소를 잘못 찾아온 것 같네요. 우리 아들이 결혼식은 다음 주 18일이라고 했거든요. 아들의 다리가 휘청거리는 게 보였습니다. 이건 실수가 아니라 명백한 사기극이라는 걸 모두가 알아차린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천 가방을 열었습니다. 사회자 양반 말씀이 참 감동적이더군요. 제 아들이 고아원에서 자라 고생을 많이 했다고요. 가방에서 낡은 사진첩을 꺼내 높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진 앨범이랑은 내용이 좀 다르네요. 첫 장을 펼쳐 카메라맨이 비추도록 들이밀었습니다. 여기 갓난쟁이 민우를 안고 있는 여자가 접니다. 고열에 시달리는 아이를 업고 해풍 치는 밤에 응급실로 뛰었던 여자죠.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이건 초등학교 입학식입니다. 제가 시장 바닥에서 40도 폭염에 옷 팔아서 번 돈으로 산 책가방을 메고 있네요. 민우 수학여행 보내주려고 제 결혼 반지까지 팔았던 기록이 여기 다 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진첩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이번엔 미색 스웨터와 송금 영수증을 꺼냈습니다. 이 스웨터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 엄마가 밤새워 짠 결혼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 종이 영수증을 높이 쳐들었습니다. 이건 시장통에서 평생 모은 제 노후 자금과 남편 목숨값 합쳐서 1억 5천만 원을 아들 장가 간다고 보낸 송금 영수증입니다. 수취인 박민우 정확히 적혀 있죠. 저는 파랗게 질린 아들을 향해 물었습니다. 나는 궁금하구나. 고아라던 아이가 어디서 난 엄마 돈으로 1억 5천만 원을 받아서 결혼 준비를 했는지. 정적.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적. 그때 하객석 뒤쪽에서 우렁찬 고함이 터져나왔습니다. 내가 증인입니다. 수키 말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맞습니다. 저놈 저거 지 어미 피를 빨아먹고 큰 거머리 같은 놈입니다. 사촌 오빠 상훈 씨였습니다. 그 소리에 민우는 끝내 무너졌습니다. 무대 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넋이 나간 신부 지윤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가씨, 참 곱고 착해 보이네요. 내 아들이 아가씨 같은 사람 만난 건 과분한 복이죠. 오늘 내가 온 건 둘을 찢어 놓으려는 게 아니에요. 다만 내 아들이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알았으면 해서요. 저는 한숨을 내쉬며 말을 맺었습니다. 사람이 부귀영화를 쫓을 순 있어도 양심을 버리면 안 되고 거짓말은 할 수 있어도 낳아준 부모를 지우면 안 된다는 걸요. 마이크를 내려놓고 무릎 꿇은 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일으켜주지도 욕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낮은 목소리로 둘만 들리게 말했습니다. 민우야, 엄마는 너 원망 안 한다. 이 스웨터는 받아라. 결혼 선물이니까. 그리고 그 1억 5천만 원은 그냥 가져라.
그 돈으로 우리 30년 모자 2년 깨끗이 계산 끝낸 거로 치자. 이제 너는 네가 원하던 대로 부잣집 고아 사위로 살고 나는 시장 장사꾼으로 살자. 우린 이제 남남이다. 저는 남남이라는 말을 끝으로 돌아섰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당당하게 걸어 나왔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듯 하객들이 길을 터주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경멸에서 동정으로 그리고 경외심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사촌 오빠가 든든한 산처럼 제 뒤를 따랐습니다. 연회장 문을 나서려는데 뒤에서 다급한 외침이 들렸습니다. 어머니, 잠시만요. 신부 지윤이었습니다. 웨딩드레스 자락을 움켜쥐고 달려온 그녀는 화장이 번진 얼굴로 제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깊숙이 허리를 숙여 90도로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사람을 잘못 봤어요.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용서하세요. 저는 그 착한 아이의 손을 한 번 잡아주고는 말없이 고개를 저어주고 식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오빠의 낡은 트럭을 타고 돌아오는 길, 저는 엉엉 울었습니다. 통쾌할 줄 알았는데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제가 파괴한 건 아들의 허영심이 아니라 제 인생 그 자체였으니까요. 제가 공들여 키운 나무가 뿌리부터 썩어 있다는 걸 확인하고 제 손으로 베어버린 날이었으니까요. 나중에 들은 바로는 제가 떠난 뒤 결혼식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지윤이는 그 자리에서 반지를 빼서 민우 앞에 던지며 내가 사랑한 건 역경을 이겨낸 고아 박민우지. 엄마를 버린 사기꾼이 아니야 라고 파혼을 선언했답니다. 최 회장은 경로하여 자리를 박차고 나갔고요. 민우는 회사에서도 해고당하고 업계에 소문이 나서 매장당했다고 합니다. 하룻밤 사이에 엘리트에서 페류나가 되어 나락으로 떨어진 거죠. 저는 다시 남대문 시장으로 돌아왔습니다. 한 달 뒤 해질녘에 집 앞에 누군가 쭈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민우였습니다. 덥수룩한 수염, 초라한 트레이닝복 차림의 아들은 저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고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갈 데가 없어요. 제발요. 그는 자신의 열등감, 가난이 싫어서 도망치고 싶었던 마음, 거짓말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진 상황들을 변명하며 매달렸습니다. 마음이 아팠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지갑에서 현금 몇만 원을 꺼내 쥐어주었습니다. 이 돈 가지고 가서 찜질방이라도 가라. 그리고 정직하게 일해서 살아. 엄마, 집에도 못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 집은 너무 좁아서 고아가 되고 싶어 했던 네 큰 꿈을 담기엔 무리구나. 문을 닫았습니다. 문 밖에서 들려오는 아들의 통곡 소리를 들으며 저도 문에 기대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일주일 뒤 지훈 양이 찾아왔습니다. 수수한 옷차림의 그녀는 제게 1억 5천만 원짜리 수표를 내밀었습니다. 민우 씨가 가져간 돈, 제가 돌려드리는 게 맞아요. 받으세요. 제가 거절하려 하자 그녀가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30년 희생으로 저에게 진짜 사랑이 뭔지 가르쳐 주셨고 결혼식장에서 존엄이 뭔지 보여주셨어요. 이 돈은 수업료라고 생각해 주세요. 저는 그 돈을 받아 지훈 양 이름으로 보육원에 기부했습니다. 진짜 고아들이 민우처럼 비뚤어진 마음을 갖지 않고 자라길 바라는 마음에서요. 2년이 지난 지금 저는 시장 일을 접고 작은 카페를 하고 있습니다. 지훈 양은 가끔 새로운 남자친구와 놀러 옵니다. 그리고 민우는 지방 공장에 취직해서 성실하게 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가끔 적은 돈이지만 생활비를 보내옵니다. 저는 그 돈을 쓰지 않고 모아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서로의 인생에서 한 발짝 물러나 각자의 몫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아들을 잃은 게 아닙니다.
아들을 그 자신의 인생으로 돌려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야 비로소 누구의 엄마가 아닌 이숙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숙희 어머니의 단호한 결단은 우리에게 많은 생각할 거리를 던져줍니다. 여러분이 만약 저 상황이었다면 용서하셨을까요? 아니면 이 어머니처럼 인연을 끊으셨을까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게 용서될 수 있는 걸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